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평범한 저녁, 갑자기 부대 위병소에 백마를 탄 군인이 나타났다면 어떨까요? 저게 뭐지? 오토바이인가? 위병이 멀리서 하얀 물체를 발견했을 때는 그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를 확인한 순간 부대 전체가 뒤집어졌죠. 백마 위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연대장이었습니다. 왜 연대장이 말을 타고 나타났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끌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군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죠. 지금부터 여러분을 백마 타고 온 연대장 사건의 진실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이민우입니다. 27사단 2대대 7중대에 전입한 지 이제 막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부대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새롭고 떨렸죠. 이민우, 여기가 너의 내무반이다. 잘 적응해라. 분대장님이 저를 안내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무반에는 여러 선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손성철 병장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키가 크고 목소리도 굵직했습니다. 첫 2주 동안은 정말 평온했어요. 아침 기상나팔 소리에 눈을 뜨고 점호를 받고 훈련을 하고 저녁에는 개인정비 시간을 보내는 일상. 다른 선임들도 저에게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저 역시 조용히 제 할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전입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녁 개인정비 시간에 손성철 병장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이민우. 너 고향이 어디냐? 부산입니다. 그 순간 손성철 병장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차가워진 느낌이랄까요? 부산이라. 나는 광주 출신이다.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훈련부터였습니다. 손성철 병장이 저만 따로 부르더니 말했어요. 이민우, 너는 오늘부터 내가 특별히 관리해주겠다. 무슨 의미인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후임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저만 시키기 시작했거든요. 화장실 청소, 내무반 정리, 심지어 손성철 병장 개인 짐까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부산 놈들은 원래 이런 거 잘하지 않냐? 농담처럼 던지는 말이었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훈련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손성철 병장이 바로 달려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민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부산에서는 이렇게 하냐? 다른 후임들이 같은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저만 유독 혼났어요.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더 지속되자 저는 결국 분대장에게 찾아갔습니다. 분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손성철 병장님이 저를 지나치게 간섭하시고 괴롭히고 계십니다. 분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손성철이가 너보다 선임이니까 말이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성철 병장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제가 보고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분대장님께 보고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손성철 병장이 저를 더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다른 후임들 앞에서도 대놓고 저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이민우, 너 분대장한테 뭐라고 했냐? 아무것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병장님. 거짓말하지 마라. 내 놈 같은 부산 놈들은 원래 이런 식이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소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소대장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소현 소대장은 바쁜 듯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뭔데, 이민우? 손성철 병장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역 감정으로 인한 차별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소대장은 잠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선후임 관계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손성철이도 나름 너를 교육시키려는 거 아닐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결국 간단한 훈계로 끝났어요. 소대장은 손성철 병장을 불러서 몇 마디 말씀만 하셨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손성철 병장의 보복이 시작된 거죠. 이민우 중대장님한테까지 보고했다며? 그런 게 아닙니다, 병장님. 닥쳐라. 너 같은 놈은 제대로 교육받아야 한다. 그날 저녁 손성철 병장이 저를 중대막사 뒤 체육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몇 명의 선임들이 더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산놈이 까불더니만. 첫 번째 주먹이 제 배를 가격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주먹이 이어졌죠. 아파도 소리 지르지 마라. 들키면 너만 더 힘들어진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어요. 구타가 끝나고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입대 전 아버지와 나눈 약속 말이에요. 민우야, 아버지가 연대장이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너 스스로 군 생활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줘라. 네, 아버지. 저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다짐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없이도 제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부산에서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면서 늘 아버지의 부재를 느꼈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할까요? 몸은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체육관 바닥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중대장님께 보고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과연 중대장님은 들어주실까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섰습니다. 체육관에서 구타를 당한 후 며칠을 더 버텼지만 결국 중대장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중대장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동찬 중위는 바쁜 듯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데, 이민우? 손성철 병장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대장님은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손성철이가 그랬다고. 뭐 때문에? 지역 감정 때문입니다. 제가 부산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차별하고 폭행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우임 간에 그런 일이 있을 리가. 너도 좀 더 적응하려고 노력해봐라. 내가 손성철이한테 한마디 하겠다. 또다시 간단한 훈계로 끝났습니다. 중대장님이 손성철 병장을 불러서 몇 마디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하지만 손성철 병장의 표정을 보니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부터 더 심한 보복이 시작됐어요. 이민우, 너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 그런 게 아닙니다, 병장님. 닥쳐라. 중대장한테까지 고자질했다며. 너 같은 놈은 제대로 혼내줘야 정신을 차린다. 다음 날 저녁 개인정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락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다른 병사들이 탁구를 치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나마 평온한 시간이었죠. 그때 손성철 병장이 다른 선임들과 함께 오락장으로 들어왔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민우. 여기 있었네. 손성철 병장이 자판기로 다가가서 커피를 뽑았어요. 뜨거운 캔커피였습니다. 부산놈아, 이거 한번 먹어봐라. 갑자기 손성철 병장이 커피캔을 열어서 제 머리 위로 부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목으로 흘러내렸어요. 팍! 너무 뜨거워서 비명이 나올 뻔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어때? 부산 커피 맛이 어떠냐? 다른 선임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락장에 있던 후임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병장님, 왜 이러십니까? 왜긴 뭐가 왜야? 내가 계속 까불어서 교육시켜주는 거다. 커피가 옷을 적시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달콤한 커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전혀 달콤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쓰고 씁쓸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고자질하면 이거보다 더한 거 각오해라. 손성철 병장이 빈 캔을 제 발 앞에 던지고 다른 선임들과 함께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커피가 범벅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아버지와의 약속, 스스로 해내겠다던 다짐. 하지만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우야,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아버지께 전화를 드린 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내무반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부대 전체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뭔가 이상하다. 위병소 쪽이 왜 저래? 같은 내무반 동기가 창문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궁금해서 창가로 가봤는데 멀리서 뭔가 하얀 것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그런데 곧이어 내무반 문이 벌컥 열리며 당직 부사관님이 들어왔어요. 전체 집합, 긴급 내무점검이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황급히 자세를 정리하고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부사관님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거든요. 잠시 후 위병조장이었던 박준영 하사님께서 숨을 헐떡이며 다른 부사관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진짜로 말을 타고 오셨단 말입니다. 뭔 개소리야? 말을 타고 오다니. 제가 처음에는 오토바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백마 위에 대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누구? 어느 대령? 연대장님 말입니다. 그 순간 내무반 안이 조용해졌어요. 연대장님이 말을 타고 부대에 들어오셨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지휘통제실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각 중대 당직자, 연대장님 순시 준비하라. 5중대부터 순차적으로 내무점검 실시한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점검이십니까? 그건 나도 모른다. 연대장님이 말 타고 오셔서 직접 지시하셨다. 당직 사령이었던 최영호 대위님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정말 오신 건가요? 하지만 왜 말을 타고 오셨을까요? 전체 정렬. 연대장님 순시다. 우리는 모두 침상 앞에 차려 자세로 서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혹시 아버지와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멀리서 전투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걸어오는 소리였어요. 5중대, 6중대를 거쳐 점점 저희 7중대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 마라. 평소대로 하면 된다. 분대장님이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7중대 차례가 됐습니다. 문이 열리며 연대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뒤로 대대장님과 중대장님들이 따라왔습니다. 이기자. 우리는 모두 큰 소리로 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들어 연대장님을 봤어요. 정말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집에서 보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엄숙하고 위험 있는 지휘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내무반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여기저기 점검하셨어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알아보셨어요. 하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엄숙한 연대장의 모습 그대로였죠. 아버지는 내무반을 계속 점검하시며 다른 후임들에게도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침구 정리는 제대로 하고 있나? 네, 연대장님.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는 어떤가? 네, 연대장님.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임들은 모두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긴장해서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저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이민우 이병. 이병 이민우. 네, 연대장님. 저는 더욱 바짝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군 생활하는데 힘든 점은 없나?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갖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손성철 병장의 괴롭힘, 커피를 머리에 뒤집어 쓴 굴욕, 체육관에서 당한 구타. 모든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나눈 약속도 떠올랐어요. 제가 스스로 군 생활을 해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약속 말입니다. 내무반의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성철 병장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말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의 눈빛을 다시 봤습니다. 연대장으로서 공정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로서 저를 걱정하고 계시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대답해봐라. 네, 연대장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온갖 감정이 뒤섞였어요. 분노, 굴욕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까지. 하지만 저는 결국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고 드릴 힘든 점은 없습니다, 연대장님. 그 순간 내무반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좋다. 계속 열심히 하도록. 네, 연대장님. 아버지가 다음 침상으로 이동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저는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까?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대장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기 싫었던 걸까요? 손성철 병장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안도의 표정이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듯한 표정 말입니다. 아버지는 내무반 점검을 마치시고 나가셨어요. 그 뒤를 따라 대대장님과 중대장님들도 나가셨죠. 문이 닫힌 후 저는 침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아버지는 분명 실망하셨을 거예요. 저를 도우려고 직접 오셨는데 저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팔중대로 이동하시는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아버지가 팔중대와 지원중대까지 점검을 마치신 후 부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전 간부 지휘 통제실 집결. 확성기를 통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대장님부터 시작해서 각 중대장님들, 그리고 모든 간부들이 급히 지휘 통제실로 향했어요. 저는 내무반 창문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간부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모두들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야, 뭔 일이냐? 연대장님이 갑자기 왜 오셨을까? 모르겠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같은 내무반 동기들도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만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고 아버지가 직접 오신 거니까요. 회의실 불빛이 켜진 채로 1시간 넘게 지속됐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소등 시간이 지났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누구도 잠자리에 들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부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모두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홍지수 중령님이 가장 먼저 나오셨어요. 대대장님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경직돼 보였습니다. 그 뒤를 따라 김동찬 중위님도 나오셨는데 제가 여러 번 보고드렸던 중대장님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박소현 소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대장님은 고개를 숙인 채 급히 지나가셨어요. 뭔가 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여전히 엄숙한 표정이었지만 뭔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대대장님이 아버지를 배웅하며 말했어요. 연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야 한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하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 집에서 듣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연대장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라.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부대 전체의 기강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병사로서 보고 계시는 거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간부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했어요. 특히 우리 7중대 간부들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얼마 후 분대장님이 내무반으로 들어오셨어요. 전체 주목. 내일부터 대대 차원의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모든 교육 훈련은 중단하고 부대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간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내무반 분위기는 어수선했어요. 특히 손성철 병장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특히 선임병들은 후임들에 대한 모든 행동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스스로 신고하라.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이 발각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분대장님의 말이 끝나자 내무반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말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여파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대 전체가 뒤바뀌었습니다. 홍지수 중령님의 지휘하에 모든 교육 훈련이 중단됐어요. 그 대신 각 중대별로 면담실이 설치되고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민우 이병, 면담실로 오라. 첫 번째 면담 대상자가 저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면담실에 들어갔습니다. 대대장님이 직접 앉아 계셨어요. 앉아라, 이민우. 이병 이민우, 네, 대대장님. 오늘부터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라. 그동안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자세히 보고하라. 그제서야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손성철 병장의 지역감정, 지속적인 괴롭힘, 체육관 구타, 오락장 커피 사건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왜 진작 보고하지 않았나? 보고했습니다, 대대장님. 분대장님께도 소대장님께도 중대장님께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대대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데도 조치가 없었다는 말인가? 네, 대대장님. 오히려 보고할 때마다 더 심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대대장님은 서류에 뭔가 적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다른 후임들도 불러오겠다. 내가 목격한 다른 사례들도 있으면 모두 말해라. 그날부터 연쇄적으로 면담이 이어졌어요. 같은 내무반 후임들이 하나씩 불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틀 후 김현수 일병이 면담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말했어요. 야, 손성철 병장이 너만 괴롭힌 게 아니야. 나도 당했어. 저는 몰랐습니다. 지난달에 고향 이야기 나왔을 때 기억나. 내가 대구 출신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돌변하더라.
그때부터 나도 괴롭혔어. 박지훈 일병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투리 쓴다고 매일 놀렸습니다. 심지어 제 개인 물건도 숨겨놓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손성철 병장의 가혹행위가 광범위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경상도 출신 후임들을 모두 괴롭혔던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다른 중대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발견됐습니다. 지역 감정을 이용한 괴롭힘이 여러 중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조사 2주차에 들어서자 손성철 병장이 불려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면담을 받고 돌아온 그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이민우, 잠깐 나와. 그날 저녁 손성철 병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갑작스런 사과였어요. 내가 너무 심했다. 진짜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3주차가 되자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홍지수 중령님이 직접 전체 집합을 시켰어요. 손성철 병장은 영창 2주 및 타부대 전출 조치한다. 또한 괴롭힘에 가담한 다른 선임병들도 각각 징계 조치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중대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민우,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중대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중대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약속한다. 손성철 병장은 이틀 후 영창에 들어간 후 다른 부대로 전출됐습니다. 그 후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지역 감정이나 괴롭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결국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해결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조사가 모두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민우야, 이번 주말에 위수지역 외박 허가를 받아라. 네, 아버지. 할 이야기가 있다. 그 짧은 말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역시 아버지와 꼭 나눠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말 외박 허가를 받고 부대 밖으로 나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편안한 모습의 아버지였습니다. 더 이상 엄숙한 연대장이 아니라 그냥 제 아버지였죠. 고생했다, 민우야. 아버지.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약속을 먼저 어겼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아버지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서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혼자서 해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없어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사실 아버지도 고민이 많았다. 연대장으로서 공정해야 하는데 아들이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말을 타고 오신 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생각났어요. 위병들이 말하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따스한 미소였습니다. 아, 그거 말이냐? 사실 좀 우스운 이야기다. 어떤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가 부산에 너희들을 두고 혼자 군 생활을 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다. 외로울 때가 많았지. 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취미로 승마를 배우기 시작했다. 연대 근처에 풀밭이 있어서 승마장에 부탁해서 가끔 말을 빌려 타곤 했지. 그래서요? 그날도 마침 말을 타고 있었는데 내 전화가 온 거야. 너무 급해서 그냥 말을 타고 부대로 들어간 거다. 정말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아버지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 외로우셨겠어요? 괜찮다. 군인의 숙명이니까. 하지만 너희들 생각이 많이 났지.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우야, 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해내려는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다. 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배웠다. 연대장이기 전에 아버지라는 걸 말이야.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아버지의 군인으로서의 무게감도, 제자립에 대한 의지도 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직 사령이었던 중대장이 아직도 왜 말을 타고 왔는지 궁금해한다더라. 정말요? 응. 기회가 되면 설명해줘야겠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로서 나눈 진심 어린 대화였어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